2002년 6월 10일, 시간은 오후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가정집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최초 발견자인 아파트 경비원은 서둘러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고, 다행히 불은 다른 가정으로 번지지 않은 채 내부 집기만 불에 타면서 20분 만에 진화가 됩니다. 다행이었죠. 화재 진압이 끝났으니 내부 조사가 필요하죠. 발화의 원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집안을 살펴보던 경찰과 소방관은 예상 밖의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거실에 검게 그을린 채 쓰러져 있는 사람 둘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 화재가 살인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6년 전에 일어난 서현동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유학에 실패해 되돌아오면서 가족에게 무시받기 시작하던 부잣집 아들이 결국 명문대 교수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이었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밝혀진 범인은 피살된 교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평소 아버지에게 반항이나 대들어본 적 한 번 없던 순한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있는 집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자식이 가족을 살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심하게 나긴 했지만 화재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금방 진화되었는데, 화재 사건으로 신고받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거실에서 뜻밖의 두 구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사망자는 집주인인 48살 이씨와 71살의 모친이었습니다. 사체를 본 경찰은 의문을 갖게 됐어요. 큰 화재가 아니었는데도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점이 수상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불은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식을 통해 경찰은 사망한 두 사람의 사체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흔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사건의 본질은 화재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누군가 오전에 두 사람을 살해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현장에 남은 흔적을 통해 대강의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집안에는 수억 원이 들은 통장과 현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적어도 돈을 노리고 침입한 강도의 소행은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살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대상이 사라짐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죠. 더군다나 부유층 집안에 침입했는데도 범인은 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재 진압 당시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이나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의 소행일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웃 탐문 조사를 통해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피해자의 집에서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을 했어요.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증언이었죠.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 관계와 집안 배경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사망한 모친도 고령의 나이였지만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회활동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피해자의 집안이 예전부터 교수를 많이 배출한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피해자의 부인도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시 유학 중인 자녀들을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살던 사람은 총 3명이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모친과 사망했죠. 2명. 그리고 장남인 22살 이씨였었어요. 사건이 발생하면은 안타까운 일이고 경찰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순간인데,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함께 살던 세 식구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장남 이씨를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건 당일 오후 경찰이 바로 이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또래 대학생과 똑같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기본 수사 절차대로 이씨에게 시간대별 행적에 대한 질문을 해봤답니다. 이씨도 수사팀의 질문에 순순히 막힘없는 대답을 했고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에 어디 있었냐는 질문을 하자 이씨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남에 사는 친구 집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태연한 척은 하고 있었지만 불안한 시선까지는 감추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시 친구 집에 있었다는 이 씨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 씨는 친구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같은 유학생이자 교환학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이 씨의 친구도 사건 발생 시각에 자신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친구의 진술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수사팀은 이 씨와 친구를 각각 떨어뜨려 놓고 알리바이에 대한 조사를 해봅니다. 알리바이라는 것은 현장 부재의 증명이죠.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에 그 시간에 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친구의 집에 있었다는 말로 서로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하루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구체적인 설명까지 맞추지는 못했던 것이죠. 수사팀은 이 씨가 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진실을 말해달라면서 설득을 했고, 최초 진술의 알리바이가 거짓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거짓말은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새로운 거짓말로 덮어야 되죠. 조사가 계속될수록 이 씨는 당황했고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날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죠. 공개된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사건 직전 군입대를 앞두고 친구와 술을 먹고 들어오자 이 씨는 아버지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온갖 꾸중을 들은 이 씨는 방으로 들어와 혼자 화를 삭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가 누그러지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오히려 폭발하면서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갑갑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버지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날 이 씨는 방 안에서 밤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결심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잠든 새벽 2시 이 씨는 거실로 나와 벽에 세워져 있던 스키폴 끝에 칼을 묶었습니다. 창 모양의 흉기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찌릅니다. 창처럼 만든 흉기로 멀리서 사람을 찔렀으니 단숨에 숨이 끊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고 화를 내며 반항하자 예상과 다른 상황에 이 씨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이 씨는 이성을 잃고 칼을 뽑아 그대로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살해를 하게 됐죠. 나중에 경찰이 창 모양의 흉기를 제작한 이유를 물어보니 피가 튈까봐 무서웠고 가까이서 찌를 자신이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이 이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살해하던 순간을 아버지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할머니에게 목격되었던 것이죠. 범행 현장을 들킨 이 씨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결국 할머니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범행 후 이 씨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평소 아버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자신이 지금 저질러버린 행위를 스스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한 이 씨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일 오전 8시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집안은 범행 순간 당시 그대로였어요. 두려움에
떨던 이 씨는 결국 불을 질러서 화재 사고인 것처럼 범행을 감추기로 하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휘발유를 구입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어요. 이때가. 이 씨는 사체와 집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게 됐죠.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피 묻은 옷을 챙겨 집을 빠져나왔고요. 근처 야산에 흉기를 버립니다. 그 뒤로는 친구 집으로 이동해 사건이 있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같이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했죠. 하지만 급하게 짜맞춘 알리바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의 추궁에 탄로나게 되었고요. 집안의 장남이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경찰은 충격과 동시에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낳아 키워준 가족을 살해하기까지 이 씨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씨는 아버지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미국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틀에 박힌 입시 위주의 수업은 이 씨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시간이었다 그래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어요. 그리고 97년에 캐나다로 건너가 전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수시로 화를 내고 화풀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도 혼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기에 갈등이 더 부추겨졌던 것이 이 씨의 두 동생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대로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 두 동생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응도 못하는 게 문제였지만 학자 집안에서 검정고시를 본다는 것이 도저히 아버지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수 집안의 장남이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이때부터 이 씨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못난 아들이 돼버립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인류 교수로 인정을 받아온 아버지는 자신과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불만은 끊임없는 잔소리와 꾸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는 별 볼일 없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씨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 유학을 선택한 것인데 또다시 아버지의 통제하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반갑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 씨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은 무조건 옳은 것이며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1998년 한국으로 들어와서 2000년 3월 명문대 특례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 씨는 하지만 또다시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시작된 한국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실제로 진술조서에서는 억지로 자신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아버지가 야속했고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씨는 한국과 외국을 여러 번 오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국내엔 친구도 없었어요. 친구라고 해봐야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정도였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계속 심해졌고 엘리트 의식에 빠진 아버지를 향한 이 씨의 반감은 커져만 갔죠. 사건이 벌어진 날은 이 씨가 군입대를 열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바꿔놓고 싶었던 아버지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며 강제로 아들을 입대하도록 설득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군대에 보내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번 범행의 계기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하죠. 특히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도 밤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온 아들을 불러다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혼을 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이 씨가 범행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알아본 대로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봐도 사고를 칠 사람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데요.
항상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아버지에게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크게 혼나면서 반항 한번 하지 못했었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죠. 이 씨는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차분했었다 그래요. 이 씨의 범행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순간 폭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진술 당시 했던 말이 아버지만 없으면 살 것 같았다. 아버지가 고통의 근원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살인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마지막 진술이었어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고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원인을 알아보자면은 아무래도 부자 간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채 오랫동안 지내온 것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갈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이 씨의 집에서는 또는 이 씨의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자식을 혼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답답함이나 따라갈 수 없는 기대 수준에 힘들어하던 아들 사이에서는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이 씨의 어머니가 했던 말로는 자신이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범죄사건 파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친족살인 사건들을 다뤘는데요. 발생 요인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돈 문제로 가족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처럼 오랜 시간 이어진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고 상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기보단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6월 10일 분당 서현동에서 일어난 친족 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